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리스트업된 로베르토 볼라뇨의 2666입니다. 우선 2666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부 비평가들에 관하여. 소설은 우선 비평가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베노폰 아르킴볼디라는 독일 작가를 비평하고 번역해 유명해진 4명의 비평가가 모여서 아르킴볼디에 대한 탁상 공론을 펼칩니다. 학술적 작업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밝히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혼돈과 서양의 사고와 충돌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문학 비평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멕시코 국경 도시인 산타 테레사에 가면 아르킴볼디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르킴볼디를 찾아 산타 테레사로 떠나죠. 2부 아말피타노에 관하여. 산타 테레사에서 역시 아르킴볼디의 작품을 번역하는 아말피타노라는 산타 테레사 대학의 교수를 만나는데 그는 딸 로사와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듣는 정신착란자인데 뒷마당 빨랫줄에 시인 라파엘 디에스테가 쓴 기하학 유언을 걸어놓아 예술의 죽음에 대해 암시하며 산타 테레사에서 벌어지는 여성 살해로 안내하죠. 로사가 산타 테레사에서 살해된 젊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3부 페이트에 관하여. 뉴욕의 할렘 지역에서 발행하는 작은 잡지사 검은 새벽의 문화부 흑인 기자 페이트는 산타 테레사에서 벌어지는 라이트 헤비급 권투 시합을 취재하기 위해 출장을 오게 됩니다. 그러나 페이트는 잡지사 공금으로 출장을 와서 권투 시합은 제쳐두고 산타 테레사에서 일어난 100명이 넘는 여성 연쇄살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페이트는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을 조사하다 아말피타노의 딸 로사를 만나고 그녀와 함께 공포가 지배하는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페이트는 산타 테레사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어두운 일상을 파헤치고 멕시코의 현 상황을 보여줍니다. 4부 범죄에 관하여. 4부는 볼라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작업했던 부분으로 2666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 소설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중심 주제인 여성 살해에 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양한 형태의 악이 등장하면서 산타 테레사에서 벌어진 100명이 넘는 젊은 여성들의 살해 사건을 하나씩 기술합니다. 그러나 막상 살해 장면은 나타나지 않고 생명을 잃은 육체에 대한 법의학 보고서만 제공되는데 볼라뇨는 보고서를 통해 악의 무대를 보여줍니다. 무대의 중심에 부정과 부패와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고 진실을 외면하는 시민들도 이런 범죄의 공모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93년 1월에 13살 소녀 에스페란사 고메스 살다냐의 강간살인을 시작으로 수백 건의 연쇄살인을 무차별적으로 조명합니다. 연쇄살인에 앞서 성당의 성물 훼손 사건이 벌어지는데 남자 괴한이 침입해 처음엔 성당에 대량의 오줌을 누고 이를 막으려는 사제를 칼로 찌르며 급기야 성당 내 살인 사건으로 번집니다. 이어서 성인과 성물을 파괴해 난장판을 벌이는데 정신병원 원장인 엘비라 캄포스 박사는 성물 공포증 환자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한편 캄포스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형사 후안데 이오스 마르티네스는 자기보다 17살이 적은 그를 기꺼이 침대 파트너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12살부터 30살이 넘는 젊은 여성이 다양한 방법과 행위로 강간당한 후에 살해당하는 것을 검시 보고서 수준으로 무자비하게 쓰여집니다. 5부 아르킴볼디에 관하여. 오래전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아가씨를 사랑하는 프러시아 청년이 있었는데 불운한 시대에 태어난 청년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라는 황제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가 다리 하나를 잃고 귀향을 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외눈 아가씨한테 청혼을 해 가정을 이루었으며 아들 한스와 딸 로테라는 우애 깊은 남매를 낳았는데 한스 역시 불운한 1920년생으로 학문의 뜻이 없어 13살 때 학교를 때려치웠습니다. 13살이 되던 1933년은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한 해로 집안이 가난해서 식구들은 모두 남작의 별장을 관리하는 하인, 하녀로 일을 해야 했는데 좀 도둑인 남작의 조카 후고 할더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한스가 자라 어느새 19살이 된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란 거창한 학살극이 시작되는데 한스는 죽음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항상 가장 앞에서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 적들도 공포를 느껴 그에게 죽음을 선물하지 못하는데 한스는 총상을 입고 러시아의 한 농가에 방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대피소에서 주인집 아들로 보이는 1909년생 보리스 아브라모비치 안스키라는 남자의 노트 몇 권을 주어 그의 일대기에 큰 관심을 쏟게 됩니다. 전쟁 막바지에 미군 포로가 된 한스는 수용소에서 유대인 400명의 사형을 집행한 관리자를 만나 유대인 학살에 관한 고백을 듣고 목을 졸라 죽여버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도망친 한스는 후보 할더의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후보는 사라져버리고 대신 정신과 몸이 건강하지 않은 아가씨 잉게보르크 바우어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소설 리디케를 완성한 후 베노 폰 아르킨볼디라는 이름으로 원고를 함부르크의 유대인 편집인에게 보내서 그는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사건은 좀처럼 해결을 보이지 않다가 클라우스 하스라는 독일계 미국인을 체포하게 되지만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도 시체는 계속 발견됩니다. 클라우스는 로테라는 여자의 아들인데 로테는 아르킨볼디로 개명을 한 한스 라이터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로테는 우연히 그가 쓴 소설을 읽고 오빠를 찾아 산타 테레사로 가서 자신의 아들들과 조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데 이렇게 소설은 미완성으로 끝났고 작가는 이야기들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2666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이런 경우 세월은 조용하면서도 무자비하게 지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에스피노사는 몇 가지 불행을 겪으면서 생각을 바꾸었다. 가령 그리 오래지 않아서 윙어를 추종하는 그룹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윙어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학 그룹처럼 계절 변화를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제로 그들은 가을에 윙어를 따랐지만 겨울이 되면 갑자기 바로아 추종자로 변했으며 봄에는 오르테가를 따랐고 여름에는 심지어 그들이 모이던 술집 겸 카페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 카밀로 호세 셀라를 기리는 목가시를 읊조렸다. 그런 표현 행위에 좀 더 쾌활하고 카니발적인 정신이 스며들어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애국적이었던 젊은 에스피노사는 기꺼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이비 윙어 추종자들과는 달리 그런 행동을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그룹의 일원들이 소설을 쓰려 하는 그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의견은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때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떠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을 이제 그만 못살게 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했다. 당신의 마술은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펠티에가 영어로 물었다. 난 벼룩을 사라지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케니 박사가 말했고 5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입니다. 단장이 말했다. 그런 다음 비둘기를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고양이를, 그 다음에는 개를, 그리고 한 아이를 사라지게 하면서 내 마술은 끝납니다. 긴장을 푸는 게 어때? 목소리가 말했다. 난 긴장하고 있지 않아요. 내 집에 있으니까요. 아말피타노가 말했다. 그런데 왜 목소리는 내게 긴장을 풀라고 하는 것일까? 아말피타노는 생각했다. 그러자 목소리는 나는 오늘이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할 긴 관계를 맺는 첫날이라고 생각해 하고 말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차분해져야만 해. 차분함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거든. 그러자 아말피타노는 그럼 그 이후의 모든 건 우리를 배신한다는 건가요? 하고 물었다. 목소리는 그래, 실제로 그렇지. 인정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너에게 인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힘들지만 그게 바로 변치 않는 진리야 하고 말했다. 윤리가 우리를 배신하나요? 의무감이 우리를 배신하나요?
정직이 우리를 배신하나요? 호기심이 우리를 배신하나요? 사랑이 우리를 배신하나요? 용기가 우리를 배신하나요? 예술이 우리를 배신하나요? 그래, 목소리가 말했다. 모든 게, 정말로 모든 게 우리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바로 너를 배신하지. 그건 다른 거지만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야. 차분함만이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그러나 그건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말해 주어야만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말피타노는 말했다. 용기는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배신하지 않는다고? 목소리가 말했다. 그래요. 아말피타노는 말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차분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런 다음 그때까지 말한 모든 것처럼 속삭이면서 이 경우 차분함이 관계에 반대냐고 물었다. 그러자 목소리는 그에게 아니라고, 결코 아니라고, 다시 미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걱정하지 마. 넌 미치고 있는 게 아니야. 단지 뜻밖의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야 하고 말했다. 너무나 슬픈 역설이야. 아말피타노는 생각했다. 이제는 심지어 책을 좋아하는 약사조차도 위대하고 불완전하며 압도적인 작품들, 즉 미지의 세계 속에서 길을 열어주는 작품들을 읽기 두려워해.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들의 완벽한 연습 작품만 골라서 읽고 있어.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그들은 위대한 스승들이 연습 경기하는 걸 보고 싶어해. 하지만 위대한 스승들이 무언가와 맞서 싸울 때, 그러니까 피를 흘리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악취를 풍기면서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것과 맞서 싸울 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인생은 수요와 공급, 혹은 공급과 수요라오. 모든 게 그것으로 요약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는 살 수 없어. 역사는 공허의 쓰레기 구덩이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어. 인간의 테이블이 역사의 쓰레기 구덩이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세 번째 다리가 필요하오. 그러니 받아 적으시오. 방정식은 바로 공급 플러스 수요 플러스 마술이요. 그런데 마술이 무엇이요? 마술은 서사시이며 동시에 섹스고 디오니소스의 안개면오리여.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할 이유가 뭐지? 부장이 물었다.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끝없이 다양한 형태들이지요. 페이트가 말했다. 자네 혹시 마조이스트가 된 것 아닌가, 오스카? 부장이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페이트가 말했다. 아르킴볼디는 그저 하찮은 창녀에 불과한 역사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저 순간들, 즉 극악 무도함 속에서 서로 경쟁하는 짧은 막간의 번식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야 하고 생각했다. 그날 밤 술집 문 앞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두 가지 속도를 지닌 시간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나는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사람들과 물건들의 움직임을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주 빠르고 모든 게 심지어 비활성 물체도 번쩍번쩍 빛날 정도로 속도를 지닌 시간이었다. 첫 번째 것은 천국이라 불렸고 두 번째 것은 지옥이라고 불렸다. 아르킴볼디의 유일한 희망은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살지 않는 것이었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6은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오랫동안 정치적 망명에 내몰리며 쇠약해진 볼라뇨가 다가올 죽음을 예감하고 지필에 돌입한 필생의 역작입니다. 1752쪽 분량의 전례 없는 대작으로 스페인어권 문단으로부터 금세기 최고의 소설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스페인과 칠레의 문학상을 휩쓸었습니다. 후아레스의 여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멕시코 북부의 공업도시 후아레스시에서 벌어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연쇄 살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볼라뇨는 후아레스시의 여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인간성의 파괴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 지옥의 형상화에 관해 말하려고 했습니다.
80년이란 시간과 두 개의 대륙을 넘나들며 연쇄 살인마와 유령 작가라는 두 중심축으로 전쟁, 국제, 대학살로 점철된 20세기 유럽 역사에서 인간의 악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왔는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범죄와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멕시코 국경으로 수렴되며 100명이 넘는 여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재생산됩니다. 5부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자행된 여성 살해 사건을 중심 주제로 삼는데 서로 다른 별개의 작품처럼 보이지만 여성 살해라는 주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연결됩니다. 작품은 두 번의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을 북부 멕시코 국경 지역인 산타테레사에서 벌어진 200건의 연쇄 여성 살해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볼라뇨는 유언으로 이 책을 꼭 5권으로 나누어 출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유언 집행위는 이 유언을 뒤집고 한 권으로 출판했습니다. 로베르토 볼라뇨 마르케스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 등장한 최고의 작가, 스페인어권 세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소설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볼라뇨는 1953년 칠레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멕시코로 이주해 청년기를 보냈는데 스스로를 시인으로 여겼고 15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레온 볼라뇨는 트럭 운전수였고 어머니인 빅토리아 아발로스는 학교 교사였으며 어릴 적에 학업을 그만두고 책을 훔쳐 북학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 유럽으로 이주했으며 30대 이후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는데 첫 장편 아이스링크를 필두로 거의 매년 소설을 펴냈고 각종 문학상을 휩쓸며 볼라뇨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1985년 스페인 국적의 카롤리나 로페스와 결혼하였고 1990년 장남 라우타로가 태어났습니다. 1998년 발표한 방대한 소설 야만스러운 탐정들로 라틴 아메리카의 노벨 문학상이라 불리는 로물로가의 고수상을 수상하면서 위대한 문학가로 우뚝 섰습니다. 2003년 스페인의 블라네스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매달린 2666은 필생의 역작으로 스페인과 칠레, 미국의 문학상을 휩쓸었습니다. 그의 글은 사실과 허구가 절묘하게 중첩되고 혼재하며 깊은 철학적 사고가 위트 넘치는 풍자와 결합해 끊임없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대표작 야만스러운 탐정들과 2666을 비롯해 장편소설 먼 별, 부적, 칠레의 밤, 단편집인 전화통화, 살인 창녀들 등이 있습니다. 비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큰 사랑에 그 속에 들 수 있습니까? 한 개의 희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어있지 않고야 어떻게 거듭거듭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도종환,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